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시사 정창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대응은 대조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광화문 천막농성, 단식, 삭발투쟁 등 친명, 비명계 모두 여론조사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에선 단체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처럼 공개 발언 수준의 대응만 할 거란 예상인데요. 그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전화로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당당토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적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3월 12일 수요일 정적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감사원장에 대한 파면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내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 검사 3명에 대한 파면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입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이전 관련 부실감사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됐습니다. 최 원장은 변론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신속한 기각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관련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 최종 의견 진술에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검사장으로서 책임진다는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탄핵 소추 사유를 부인했습니다.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인데 관련 일정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변론 절차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 미정입니다. 두 탄핵 심판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등 쟁점 일부가 겹쳐 이 선고가 맞물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헌재는 두 사건 선고가 서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또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전례를 들어서 그럼 이제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 이제 선고가 있으니 모레 원래 예측이 나오던 윤 대통령 사건은 좀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이에 대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이 TF죠. 이 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일 최 원장 등 선고가 있어도 모레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여론전이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단식 농성과 삭발 투쟁에 나서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조기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민영배, 강두구,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어제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즉각 내란숙의 윤석열을 구속하라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천막에 머무르면서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현역 의원 50여 명이 합류해서 릴레이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지금도 야권 잠룡이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광화문 인근에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에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민주당 초선 중에서는 김문수, 박홍배, 전진숙 의원이 어제 윤 대통령 조기 파면을 촉구하면서 삭발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맞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의원을 시작으로 박대출, 장동혁, 김선교, 강승규 의원 등이 순차적으로 한 명당 24시간씩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30여 명 의원이 동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윤상현 의원은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흠결이 있는 탄핵 심판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어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면서
이 다른 의원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 지도부인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이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나선 것을 두고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고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기업 회생 중인 홈플러스의 대주주죠. 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어제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MBK 측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라는 설명이지만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 4국이 나섰다는 점에서 특별조사 수준으로 MBK 파트너스를 좀 뜯어보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자구 노력 없이 기업 회생을 신청해 이른바 먹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투자금 회수 등에서 세금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MBK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역외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400억 원대 추가 세금을 물린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네요. 예, 워낙 지금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나서기로 했는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 회장을 포함한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김 회장과 함께 김광일 MBK 부회장, 조주현 홈플러스 공동대표, 금정호 신용증권 사장, 강경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에게 오는 18일 국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김 회장에게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배임 행위 여부를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 입점 업체들의 정산 차질도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은 우선 홈플러스 임차인들에 대한 2달치 정산을 진행하는 명목으로 1,127억 원의 변제를 허가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민원을 증원방침 이전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연세대 의대가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 최지영 연세대 의대학장은 지도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3월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마지막 복귀 시한 내에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상담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연세대는 미등록 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 인원에 대해선 비공개 일단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은 제적된 학생은 한 회에 한해서 재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재입학은 입학 정원의 결혼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의대는 신입생이 미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미뤄볼 때 24학번, 25학번의 재입학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대학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비슷합니다. 서울대, 고려대 의대학장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학장은 어제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학생들이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대생들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증원 정책을 철회한 게 아니고 안 돌아오면 증원한 채로 가겠다는 건 우리를 협박한 것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안 30일 휴전안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였습니다. 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휴전하는 방안에 전격적으로 현지 시각 11일 합의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의 종식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건데요. 지금 이에 따라서 이 전쟁 종식의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양국이 지금 고위급 회담을 했는데 네. 이제 공동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상호주의가 평화 달성의 열쇠라는 점을 러시아에 소통할 것이라고도 했고요. 또 미국은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쟁 포로 교환이나 민간인 수감자 석방,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국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회담 결과가 알려진 이후 성명에서 미국이 제시한 30일 휴전안을 두고 우크라이나는 이 제안을 환영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여긴다면서 우리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렇게 강조했는데 미국은 러시아가 이해를 이행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의 주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정격 인터뷰 이어갑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던 어제는 수도권 위주로 해서 대기가 탁했다면 오늘부터 당분간은 대부분 지역의 대기 상태가 혼탁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오늘 밤에 황사가 유입되면서 농도가 더욱 상승하겠고요. 오후에 서해안부터 황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황사가 또 추가로 발원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과 모레도 영향이 꽤 있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쭉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오후에 수도권 강원에 약간의 비가 뿌려지겠고 낮부터는 제주도에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흐리겠고요. 내일은 서울 등 대부분 지방 맑은 날씨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전주 15도, 대구 18도 등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그래도 평년을 웃도는 기온입니다. 10도에서 18도로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한 포근함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3도, 낮 최고 기온 14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원 산지 영동 지방의 바람이 꽤 강하게 불겠는데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강원 동해안의 대기가 매우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서해안의 안개도 짙어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평소와 비슷하거나 정체가 덜한 곳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시구간 정체가 살펴지는데요. 부산 쪽은 한남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 방향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보니까 강릉 방향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동군포에서 부곡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서울은 오늘도 3일대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남산 1호 터널 방향인데요. 안국역 부근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쓰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퇴계로는 회원 4거리에서 퇴계로 2가 방향입니다. 4차로가 집회 관련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국회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당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서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네네. 어떤 대응책이 나왔습니까? 예, 그동안 그 대통령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 그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들이 확인이 돼서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서도 그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는 촉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고요. 또 국민들께서 주도하시는 장애 집회에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동참도 하고 또 1인 시위도 펼치고 또 대국민 여론전 특히 중도층에 대해서도 여론전을 지속해 나가기로 그런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장애 여론전에 있어서 뭐 당 차원의 어떤 집회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결의된 게 없나요? 예, 그동안 그 우파 시민들께서 그 자발적으로 집회를 해오셨는데요. 이런 것이 그 좌파 진영의 어떤 정당 중심의 선동 정치보다도 더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이 주도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주도하는 집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여론전은 당 차원에선 다소 로우키로 대응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의원총회에서 장애 여론전을 강하게 하자는 주장들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주장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정당에서 주도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네. 또 이렇게 대결 정치, 어떤 선동 정치나 적대 정치 이런 부분을
여당에서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했고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네. 시민들이 주도하는 집회에 참석도 하고 또 당에서는 이런 여론전 이런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의원들이 앞다퉈 윤 대통령을 예방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나요? 예, 그런 부분은 뭐 의원들이 지금 뭐 앞다퉈서 뭐 예방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네. 그동안 대통령께서 장기간 구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석방 이후에 또 의원들께서 인사도 나누고 또 그동안의 전국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지고요. 네. 의원들이 앞다퉈서 대통령을 만나려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네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 다음 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예.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관저 정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 네. 어떤 행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도 직접 변호인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관저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변론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그 결과를 일단 담담하게 기다리시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인위적인 단절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네. 이 같은 당의 행보가 그 중도층 외연 확장에는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당에서 선을 긋는다든지 네. 또는 반대로 대통령과 무슨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지금 선을 긋거나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 절차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은 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과 같은 선동을 하거나 극단적인 대결을 부추기거나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혼용해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정입니다만 윤 대통령이 보수층을 결집시키면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대선 후보 경선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우리 우파 시민들께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그런 향후의 어떤 정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동안의 탄핵 절차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 다 확인이 됐고요. 특히 중요한 문제는 지금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탄핵을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제기해왔지 않습니까? 증거 채택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에서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야 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은 친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시던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 북콘서트 일정을 좀 미룬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친한, 친윤, 이런 지금 도식적인 구분은 네. 이미 우리 당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개별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지금 이런 것을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대통령직 복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향후의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당내에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내 이뇨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당내 의원들 마음을 얻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네. 한 전 대표 그 이른바 당내 배신자 프레임 넘어설 수 있다고 보세요? 정치라는 것이 항상 조금 변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논의를 할 부분이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절차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향후에 어떤 정치인들의 행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과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인지 거기에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말씀 주시는군요. 네. 예. 한동훈 전 대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는 평가였는데 최근 명태균 씨 측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한 방에 날릴 내용도 쥐고 있다고 했어요. 근거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명태균 씨라는 분의 어떤 말이라든지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핸드폰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정치가 좌우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것만 가지고 어떤 여당을 공격하려는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풍문 같은 또 어떤 일방의 이야기에만 근거한 그런 주장들은 지금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상황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천막농성, 단식, 삭발투쟁 등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총력전 배경 뭘까요?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좀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구속과 이제 탄핵 절차에서 위법성이 자꾸 확인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니까 이제는 극단적인 선동 정치로 결국엔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런 선동 정치의 장으로 자꾸 끌어들이려는 그런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우파에서는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해왔던 그런 집회나 장외투쟁이 보다 더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짜고 자기를 체포 동의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 제기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또 덮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항고 포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법사위에선 국회 차원에서 구속 취소와 검찰의 석방지휘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여하시나요? 참여는 하는데요. 네. 이 부분 역시 지금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일정인데 참여는 할 겁니다. 다만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게 법원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법원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검찰만을 대상으로 한 화풀이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상 그런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그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법원에서 석방을 구속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석방 지휘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오늘 그 현안 질의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불법 수사, 위법적인 영장 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을 상대로 또 현안 질의를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출석을 벼르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대응하실 네네. 생각입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또 탄핵 이야기를 당장 꺼내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29번의 탄핵을 했는데 이제 30번, 31번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민주당에서도 탄핵으로 나갈 수 없다고 보는 게 결정은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검찰총장한테 어떤 책임을 묻겠다든지
또는 그것이 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한 탄핵 시도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또 현안 질의에서도 그런 탄핵 절차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사전 네. 그런 조치로서 오늘 현안 질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민주당의 부당한 탄핵 시도 이런 것을 또 지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실제로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참 무모하고 아무런 근거 없는 탄핵을 여러 번 해왔고요. 또 그런 것이 정말 특정 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목표라기보다는 어떤 정부 흔들기, 정부 기능 마비 이런 것을 목표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면 또 충분히 추가적인 탄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정말 이제는 좀 망국적인 그런 탄핵병에서 민주당이 좀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들께서 이제는 그동안 민주당의 탄핵이 참 무리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다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든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그런 또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잠시 주춤했던 마 후보자 임명을 들고 나왔을까요? 글쎄요. 민주당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다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한 탄핵 결정이 먼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무리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법적인 의회의 표결에 의해서 탄핵 소추된 것이 확인이 되면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대행 자체가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추가적인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민주당에서는 글쎄요, 뭐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결론이 혹시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또 우려를 해서 뭐 가장 또 진보적이라고 하는 좀 극단적인 좌파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빨리 임명하려는 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도로 보신다. 네, 예. 네. 그 이번에 검찰 지휘부의 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좀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네. 검찰 출신이신데 상급심 판단을 좀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피해자의 인권과 직결되는 신병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으면은 우선적으로는 그에 따른 석방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뭐 구속 취소라는 것도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그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한 것이 어떤 구속의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에 따른 즉각적인 석방을 했어야 맞는데 사실 하루를 넘긴 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좀 부당한 조치다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원래 검찰은 그런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총장께서 밝힌 내용 중에서 네. 그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구속 집행 정지라든지 보소 그거에 보석이라든지. 대해서는 네. 즉시 항고가 위헌 결정이 났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구속 취소라는 것이 워낙 사례가 없어서 그런데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한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위헌 결정이 나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심도 있게
고려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심우정 총장은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네. 2023년 울산지검 검사가 그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했던 선례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 선례가 아마 유일한 선례인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어떤 구속 취소의 내용의 정당성이 문제됐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속기간 산정 문제라든지 네. 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그 절차적인 하자를 고려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한 번 정도 있었던 그런 사례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아주 관심이 높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과연 적법한 것이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그런 단순한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게 이제 윤 네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부분과 어떤 그 뭐 심리적인 부분이랄까 그런 네. 것을 조금 구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법적으로는 엄연히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지금 탄핵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석방이 됐기 때문에 그 석방된 사유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변론은 종결됐지만 이때까지의 변론 과정이라든지 또는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향후에 굉장히 사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고려할 사항은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얘기했던 그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네네. 이 부분을 보면 검찰도 사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법이 굉장히 잘못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뭐 검수완박이라든지 공수처를 졸속으로 만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실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나 공수처나 다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기본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수사 절차,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산된 증거들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또 이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검찰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가 아마 헌법재판소도 좀 고민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조항의 취지가 원래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하고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라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현직 판사가 뭐 어떤 특정 정당에 불리한 판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뭐 수사를 나서 가지고 초기에 아주 그 판사에게 불리한 수사를 진행해 놓고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여과 없이 증거로 사용한다면 그게 당연히 어떤 부당한 결론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증거를 사용할 때 수사기관이라든지 다른 법원의 진행 중인 재판의 자료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헌법재판소도 그에 따라서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는 부분도 연관성이 있겠네요. 지금 사실 학자분들께서도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기하셨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단순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시 세심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지금 평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 선고는 어렵겠죠? 글쎄요. 통상적으로 만약에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현재의 선고가 있기 위해서는 아마 네네. 오늘 정도는 그 결과가 이제 선고하겠다는 그렇죠.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쟁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마무리해 이번-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선고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산가족이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남은 것은 뭐냐면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80년 전에 광복을 맞았지만 그 광복의 빛이 휴전선 이남까지만 비치고 있습니다. 통일은 광복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동포들이 행복의 빛을 바라고 느낄 수 있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광복 80주년 통일의 원년이 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통일은 대한민국만의 뜻으로 되진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통일을 국제사회가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국민들은 꿈과 기대를 접지 말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인천과 경기, 충청, 영남 지역의 대기가 탁합니다. 오늘 전국 대다수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특히 중서부 지역은 밤에 황사가 유입되면서 농도가 더욱 상승하겠습니다. 어제 발원한 황사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오후 서해안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해서 밤사이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황사가 발원하면서 모레까지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계속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에서 4도 정도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수도권의 경우 어제보다 2, 3도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15도 이상인 지역이 많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동해안과 남부지방의 일교차가 오늘 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1도, 대전 전주 15도, 대구 18도 등 10도에서 1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북쪽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에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역시 오후에 제주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상에 안개가 당분간 짙겠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이 안개가 유입돼 서해안에도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겠습니다. 영동 지방의 바람도 강하고 대기도 건조해져서 이 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가 국민적 관심인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 넘어가는 건가요? 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연속적으로 탄핵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관례를 봤을 때 이번 주를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예상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진작부터 먼저 접수된 것 그리고 심리가 빨라질 수 있는 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최종 판결 나기 전에 한 2, 3일 전에 며칠 날 발표하겠다고 공지를 네네. 했던 만큼 당장 이번 주 주중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중으로 만약에 밤에라도 짠 하고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주를 넘길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한 총리 측에서도 계속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서 좀 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계속 냈었는데 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심판에 앞서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변론도 끝났고 결심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즉 국민들에게 발표만 하면 되는데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내용상 그리고 절차상 두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절차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그냥 총리에 대한 탄핵 숫자로 볼 것인지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표결수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판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루고 있다라는 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실 경제부총리는 경제에만 올인해도 부족한데 총리 대행에 대통령 대행까지 결국 손해는 국가 전체가 있고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하는 게 당연히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부합하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다. 그래서 진작했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 정족수 문제는 있지만 한 총리의 경우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헌재가 좀 고민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그 명의로 심리 중에 했던 이야기가 있죠. 네. 대통령 탄핵 심판권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심판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건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대통령 탄핵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무엇인가,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사실은 그 종속된 이야기 또 부차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먼저 입장을 내놓고 정리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또 일의 순서나 급한 그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헌재가 대통령 사항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심판한다고 이제 공보관이 나와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그걸 이미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이제 판결을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발언한 거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렇게 순서를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변론이 끝났고
결심이 난 거에 대해서는 미룰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변론이나 결심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유 더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이미 다 정해놓고도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할 뿐입니다. 예. 권 의원님 부연하시죠? 네. 그 부분으로 따지면 심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13일 날 선고하기로 한 내용은 대통령 탄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판단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 탄핵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같이 그 13일 날 오전에 선고하는 것과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그동안 그걸 헌법재판소가 섞어서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야 바로 잡는다 이 말씀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다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잠시 좀 그 얘기가 좀 주춤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고 했는데 배경이 좀 있습니까, 권 의원님? 이거는 배경을 따질 게 아니고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임명을 해야 된다고 이미 의사결정을 해서 판결을 내린 거입니다. 네.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최 대행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속 만약에 유지를 한다면 저는 최 대행이 뭐 탄핵이나 이런 것조차도 사치고 당연히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동안 조금 발언이 좀 주춤했었어요.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이 얘기가 다시 나온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지금 이제 헌법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된다 민주당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거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돼요. 그럼 법원이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일환으로 이제 마은혁 빨리 임명해라.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법원이 내렸던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헌재가 내린 마은혁 빨리 임명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장이나 검사 이런 것도 사실 대통령 이후로 미룬다고 했다가 사실은 앞서 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대통령보다 먼저 결정되지 않겠나라고 얘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권한대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조금 더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 올 때까지 미룰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겼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이미 국무회의를 2차례 거쳤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다른 의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민주당이 이걸 다시 꺼내드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마은혁이 들어가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에 참여를 하고 그 기류를 바꾸는 데는 어떤 방향으로 기류에 동참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급박한 심정을 드러내는데 바로 그게 구속 취소 이후에 이게 더 급박해진 상황을 드러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법원에 이렇게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문이 있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표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토론 과정에서 마은혁이 오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은 이 헌재에 달라진 기류 그리고 민주당의 급박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 의원님. 네. 헌법재판관 임명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 유불리로 따진다. 이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그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이 구속 취소 그리고 마은혁 재판권 이걸 같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구속 취소권은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다른 의견을 구해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권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똑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대행 같은 경우는 3명의 임명 대상자 중에서 임의적으로 두산을 했습니다. 이 자체부터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즉시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임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즉시 항고권에 대해서 혹시 좀 오해가 있을까봐 네. 제가 부연 설명을 네. 했으면 하는데요. 법원이 이제 인신 구속과 관련돼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석 허가 결정을 법원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속 집행 정지할 수 있고 구속 취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받아낸 것은 구속 취소입니다. 네.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사실은 이제 불법 불리한 인신 구속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다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석 허가 결정이라든지 이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온 법리가 구속 취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통 항고와 달리 즉시 항고는 그냥 바로 무효로 만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일단은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법원의 원래 풀어주라는 의미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헌적이고 그다음에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 검찰의 즉시 항고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이 문제를 네.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권 의원님,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의 요소가 있었다. 네. 이 부분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비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위헌 판결은 1993년 그리고 2012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도 이미 구속 취소권에 대한 건이 아닙니다. 이 건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이 구속 취소권과 똑같은 사건 2018년 의정부지검에서 구속 취소권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검찰이 그 당시에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해서 법원에서 인용이 돼서 피고인이 다시 수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과 2012년 이후에 이미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례가 물론 있다. 경우 자체도 다르지만 시간상으로 봐서도 훨씬 이후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피의자가 다시 수감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이 반발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선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쏟아낼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이미 이게 현실화되고 있죠. 그다음에 항고 포기에 대한 근거를 대라 내부적으로 검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불법 체포 구금자로서 이 범법자의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거 부장 검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또 상당히 위험한 게 도주나 증거인멸 등등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풀어주는 경우 그래서 7일간의 항고기간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비 없이 이번에 석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큰 위험 그리고 검찰총장이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를 가지고 이번에 구속 취소를 그대로 엎어서 이야기한 것.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이건 정말 속임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어제 검찰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각 네. 일선청에.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니라 종전대로 날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검찰이 그 존재 이유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례가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정우 의원님 좀 네, 반론하시겠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울산지검에서 받아들였던 선례가 딱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구속 취소와 관련돼서 나왔던 워딩이 과거에 위헌 판결 내릴 때 구속 집행정지 위헌 판결 내릴 때의 문구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유추해서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일 때 네. 뭐 당명은 바뀌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내리지 않더라도 위헌을 명시해야 된다. 법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자라는 그런 주도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앞장서서 했었던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위헌 심판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법을 만들지 않은 미비 상황이지 앞서 있었던 보선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이나 구속집행정지위원회 동일선상에서 보는 게 마땅하다라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고 제가 말한 똑같은 논리를 민주당에서 10년 전에 얘기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게 그 지기현 판사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변호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답변을 해줘야 했다. 그리고 이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같이 작업을 했던 그 주석 형사 소송법 안에도 날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게요. 검찰과 법원은 이미 실무적으로 이 날인지 시간인지 이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무적 혼선들이나 이의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그동안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왔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서 이번에 기소하는 시한을 여유 있게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검사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지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이 의견이 다르다면 법원은 즉시 항고라고는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서 또 다른 판단,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부분을 방기했다는 것이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 중에 이제 구속 기간에 대한 문제를 지금 권 의원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김희정 의원님. 네, 그동안은 문제 제기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시간 단위로 봤어야 되는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즉시 항고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법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그 법원이 소위 인신을 풀어주라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로 완전히 맞설 수 있게 만들어줬던 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하는 유신 헌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73년에 만들었고요. 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소위 정치권의 당시에 말 잘 들을 수 있는 검찰에 어떻게 권한을 줬던 내용이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국회에서 만들지 않았고 유신 헌법 때 국회 해산하고 난 다음에 비상입법기구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자면 유신의 나쁜 잔재로 남아있던 건데 그게 두 가지 면에서 위헌 판결을 이미 났고 한 가지는 선례가 없다 보니 이제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똑같은 이 세 가지 연장선상에서 판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또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좋아요.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자. 하지만 절차상 권한 있는 자가 헌법에 맞게 제대로 심판을 하는 게 또 다른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는 모습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관들 8명이 그걸 내려앉히려고 하는 거니 그 직선제에 걸맞게 절차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단추에서부터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되는 과정에 있어서 권한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게 구속 취소에서 드러났고요. 또 하나는 이거 영장 쇼핑 한 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여기저기 입맛에 맞게 예를 들어서 통신영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대로 된 기관에서 실패하니까 서부지법에 맞춰서 어쨌든 구속영장 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 없는 공수처가 잘못된 수사를 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영장에 대해서 쇼핑을 여기저기 이렇게 재판관 다니면서 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로 잡고 가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들 화합에 앞장설 수가 있겠습니까? 구속 취소에서부터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이 이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법원이 구속 취소를 한 두 번째 이유. 법원은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 뭐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권지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구속 취소권도 조금 더 부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 문제. 네, 예. 예. 부연하시고. 이 구속 취소 자체가 이제 뭐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것과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네.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이 이견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 판단을 했고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동안에 위헌의 소지가 있었으면 2018년에도 안 했었어야죠. 또 다른 사례들이 또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는 검찰이 아주 구차한 변명이고 윤석열 피고인을 석방하기 위한 그거는 정말 그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계속 강조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뭐 두 번째 사유 네. 그 부분에 네.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영장 쇼핑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니 없니 이렇게 네네.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 법원이 이 수사권 혼선의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발려했어요. 그래서 특별수사본부, 경찰의 국수본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기한 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계속 영장을 발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법원 행정처장 대법원 판사죠. 네. 대법원 판사가 국회에 나와서 여러 차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공수처가 단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을 그 이후에 그런 절차상 문제나 수사권의 문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치유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처음의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 의원님. 네, 네, 공수처는 반론하실 것 명확하게 법률상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했으면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는데 사실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만 해도 21대 국회의원들이 그 패스트트랙 때문에 아직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공수처 법안 반대하면서 국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가 얼마나 잘못된 기관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5년 뒤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질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국민들에게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원이 풀어주라고 하는 사람을 검찰 보고 야 계속 가둬 이렇게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논리인 겁니다. 법원이 풀어주라고 한 사람을 풀어줘야지. 법원이 풀어주라고 한 사람을 야 검찰 왜 니네가 법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풀어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있는 거예요. 최종 판단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쨌든 최종 판단이든 아니든 아니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부터 이행을 해야죠. 지금이라도 그 논리를 섞지 마십시오.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똑같은 대해서 네.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이 유신의 잔재였다. 그러니까 법원이 풀어주라는 사람은 검찰이 당연히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좀 같은 내용이시면 예. 이제 왜냐하면 이 주장은 조금 정리하고 가시죠. 제가 1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예. 말씀 주십시오. 이 수사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등등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법원에 의해서.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수사의 정당성을. 그 부분을 이야기 안 하고 처음부터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이 대화의 진전이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 법원이 그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계속 수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되셨죠? 네. 네, 이제 이 문제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 부분이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
이런 절차적 문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최종 선고만 남았는데 헌법재판관들의 마지막 평의에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유불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구속 취소권이 그동안 이제 사법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고 사법 시스템이 무너졌던 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의 분위기라든지 평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심리적인 영향은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리적인 영향에 있어서 뭐냐면 계속 저희는 절차적인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권한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당한 구속영장 집행이라든지 또는 그 대통령을 구속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도장 같은 거 훔쳐서 지금 뭐 도장 찍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원천적으로 제대로 된 탄핵안이었는지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대한 얘기만 나왔습니다만 네. 각하에 대한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네. 권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은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기본적으로 구속 취소권은 날짜 계산에 대한 아주 실무적인 의견 차이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 혹은 관행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서로가 큰 문제의식 없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날짜 계산에 대한 서로의 이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준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공수처 수사 과정의 적법성 이 부분이 이제 의문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부터 헌법재판관들이 또 들여다보는 거 아닐까 하는 이제 저희 언론들이 보기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일단 공수처의 조서가 헌법재판소의 증거로 채택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전혀 뭐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의 김용영 전 검찰이 네. 검찰 수사 기록을 헌재에 넘기는 것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또 2심 판결이 났는데 네. 다 각하됐습니다. 1심, 2심 다 각하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 수사 기록을 헌재에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났기 때문에 헌재에서 채택한 증거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저기 이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의원님. 네, 그동안은 사실 속도전에 좀 열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빠른 재판이 아니라 바른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계속 그런데 김희정 의원님이 주장하고 계시죠. 네, 아니 많은 국민들이 절차적 하자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의견 일치로 가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금요일을 많이 예상들 하지 않았습니까? 전례에 비추어서. 그러면 그동안 생겼던 변수라고는 이제 사실 구속 취소라는 우리가 아는 변수는 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고요. 저는 평의를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더 돌이켜보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중간에 곽종근이라든지 홍장원이라든지 이런 진술에 상당히 오염이 됐다라는 게 또 하나의 변수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찬찬히 들여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느 쪽이든 납득할 수 있도록 완결성을 기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듣고 3부로 넘어가서 우리 권 의원님 얘기는 좀 듣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이어갑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헌재의 평이라 길어지는 이유 우리 권 의원님 발언을 못하셨습니다. 먼저 그 말씀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헌재가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는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라이브로 시청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증거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술의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했던 것을 헌법재판소에 와서 입장을 바꾸고 뒤엎은 부정하는 사례 이게 바로 진술의 오염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이번 주를 기대하고 있지만 혹시 늦어진다 하더라도 다음 주 내에는 반드시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정치권이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행동을 선언했는데 당내 분위기, 활동 방향 좀 말씀해 주시면요. 고 의원님. 지금 헌재 탄핵 결정이 이제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면서 이제 국가 전체의 불확실성이 지금 점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으로 트럼프 변수 또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지금의 이 내란 이걸 종식하고 또 비상계엄 정도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국가의 이득이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들이 국회에서 지금 며칠째 비상 대기하면서 릴레이 당식 또 천막농성 삭발 등등 하면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자라고 하는 지금 결의를 다지고 있고 또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다소 불안감이 좀 생긴 건가요? 불안감이라기보다는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전환기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김정우 의원님, 야당과는 달리 여당은 약간 로우키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불확실성을 빨리 마무리했어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조를 하는데 그게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그 표결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탄핵시킨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뻔히 인용되지 않을 줄 알면서 29건이나 이런 식으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탄핵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 기간 국정 공백을 만들고 있는 세력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 인해서 국정 공백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우리는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주로 탄핵, 특검, 국조 이런 거에만 올인을 했잖아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당 차원에서의 장외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구속 취소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고 하면서 올인하고 지금 임시국회 열린 거를 지금 뭐 방기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여당은 비록 대통령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행인 것은 당이 민주당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저렇게 장애 집회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당에서 주도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문제를 느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저렇게 시민사회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 또 당은 거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물론 장외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원내에서도 민생을 챙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자라는 그런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같은 장애 여론전에는 좀 약간 소극적으로 그리고 당내 민생 현안을 좀 챙겨보겠다. 네. 지금 탄핵 얘기도 해주셨는데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카드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 탄핵 추진하는 건가요? 우선 이제 탄핵 여부를 따지기 전에 네. 그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있어야 이 탄핵이라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판단이 서겠죠. 아까 뭐 여러 차례 이야기 있었지만 내란 혐의로 자기 자신들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라고 하는 당연히 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그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란 혐의자가 길거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번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강력한 의심을 모든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이 자체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어떤 형태로 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는 저는 뭐 사태가 가장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사태는 일축했어요. 네, 그 부분을 뭐 좀 시간을 주는 것은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거부를 한다면 탄핵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희정 의원님도 좀 지적을 했지만 이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검찰의 권한 행사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본부장이 그에게 그 좀 불공정한 그리고 법에 어긋나는 수사 지휘를 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김정우 의원님, 이 네. 탄핵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탄핵 카드를 쓰고 있는 게 보면 뭐냐면은 구속 취소를 이유로 검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40여 건으로 최상목 얘기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구속 취소를 검사가 했습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 법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는 이미 기소를 해서 이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결정이 되니까 실제 원인 근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판결을 했던 법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이렇게 탄핵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직접 탄핵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29건이나 탄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이제 13건은 국회 통과돼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인용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용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민주당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 여론이 나빠진 것도 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에 대해서도 야 30번 너 될 수 있어. 그다음에 심우정에 대해서도 야 당신이 30번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무슨 번호표 들고 이렇게 흔드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적합하지 않고요. 여기에 하나 더 국민들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국회가 다 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고위공직자들 탄핵 소추안에만 쓴 돈이 4억 6천만 원이 넘게 썼더라고요. 그럼 어디다 썼냐? 대부분
이제 본인들 입맛에 맞게 변호인단 활동할 수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변호사라든지 이재명 대표 특보했던 변호사라든지 전 정권에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했던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선임하는 데만 탄핵에만 4억 6천만 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인용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가 그 탄핵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비용이 수발하고 있고 헛된 데 돈을 쓰고 있는데 또다시 그런 짓을 하겠다라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언해서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그 여당에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탄핵 문제 다시 좀 짚어보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 탄핵에 대한 역풍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전현희 최고위원처럼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최상목 대행이나 지금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은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봐서는 탄핵을 해도 마땅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힘을 집중할 때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의총이나 또 지도부 토론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탄핵 요건은 충족이 됐지만 지금 좀 정부적 상황을 지켜보자. 그런 의견으로 큰 틀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전격시사 돌아옵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사고로 불편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남부권에서는 중부 내륙지선 창원 쪽입니다. 달성 1터널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포 분기점부터 많이 밀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는 대전 쪽인데요. 하만 1터널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1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서울 시구간이고요. 서초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4차로가 막히면서 한남에서 서초 쪽의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남사 진유에서 남사 쪽으로는 차가 많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에서 동작대교까지 4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하남 쪽의 올림픽대로 행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막히는데요. 35분이 조금 넘게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기업 회생 절차 신청으로 그 파장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TMF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부터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까지 자세한 이야기 한국유통학회장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 서울회생법원이 접수 당일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네, 홈플러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홈플러스가 2015년도에 그 영국 테스코 그룹으로부터 이제 이게 매각이 사모펀드로 넘어갔어요. 네. 이때 이제 MBK가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인수할 때 사실 거의 뭐 차입한 돈으로 이렇게 해서 인수를 좀 했고요. 그 당시에 좀 뭔가 좀 무리한 인수가 아닌가 이런 뭐 이 세간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 2015년도에 그 당시 시점을 보게 되면은 이미 대형마트가 좀 정점을 지나고 있을 때다 이렇게 봅니다. 2000년도에 대형마트가 급성장을 했고 2010년도에 넘어서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성숙으로 넘어가고 2015년도면은 이제 이게 좀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인수를 또 하게 되죠. 그것도 사실 좀 뭐 금액이
좀 너무 많이 또 금액을 지불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그게 결국에는 빚을 또 갚아야 되니까 이러니까 그 과정에서 점포 매각을 합니다. 점포 매각을 하는데 점포도 알짜배기 점포들을 매각을 해야 돈이 되니까. 근데 사실 알짜배기 점포를 매각하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니까 급속하게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무게가 이제 확 기울어져 버렸거든요. 이것도 이제 크게 작용을 했고 이제 그럼 결국에는 이제 경영의 문제가 있고 그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바로 전에 또 신용 등급까지 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지금 이렇게 유동성 위기를 맞이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이 영향을 많이 준 건가요? 시장 상황도 영향을 줬고, 네. 뭐 시장 상황 영향 준 거는 지금 뭐 기존의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오프라인 마찬가지인데 왜 유독히 홈플러스가 이렇게 이제 좀 더 심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또 경영 능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알짜배기 점포들을 좀 매각하고 뭐 이런 과정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 그건 또 이제 경영의 문제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대형 매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업계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유통업계는 무게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제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크게 기여를 했죠. 물론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온라인 비중이 좀 커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사태 때 급속하게 온라인 비중이 커지는 상태 전환점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프라인들이 거기에 이제 대응을 뭐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업체마다 그 대응력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경쟁력의 정도는 좀 달라지겠죠.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경쟁을 했겠지만, 근데 홈플러스가 대형마트가 있고, 그다음에 익스프레스라는 슈퍼마켓 체인이 있습니다. 네. 이 슈퍼마켓 체인은 또 지형도 있지만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우리나라에 거의 최초로 이렇게 이 슈퍼마켓 체인의 가맹점 사업을 시작한 업체입니다. 홈플러스가 그게 처음입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맹점주들도 사실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근데 슈퍼마켓 체인은 그래도 대형마트보다는 좀 실적이 좀 낫다. 네.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오프라인 대형마트 또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들의 경쟁력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 거기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을 분주하게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도 좀 나타나나요? 네, 지금 통계적으로 전체 우리 소매, 우리 통계청에서 나오는 이제 전체 소매로 본다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온라인 쇼핑 비중이 38%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대형마트라든가 이렇게 오면은 대형마트 유통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뭐 거의 한 50% 정도가 이미 벌써 넘어섰다. 온라인 비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온라인 비중이 50%가 넘어섰다. 네. 근데 뭐 전체 소매업으로 통계 이 데이터로는 이제 작년에 38%. 근데 그게 아주 뭐 코로나19 이전에는 20%뭐 조금 초반대였던 네. 것이 이렇게 급속하게 이제 비중이 사실은 커지게 됐습니다. 홈플러스 그 유동성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년부터 협력사들한테 대금 지급을 좀 미루고 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홈플러스가 또 기존의 경쟁 이 오프라인 업체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정산 주기가 좀 길어요. 네. 지금 우리 법에 보면은 대규모 유통업 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 보면은 그 정산 주기에 최대한 정산 주기를 거기에 이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직접 직구매하는 경우는 60일을 넘어서는 안 되고 또 뭐 특약 매입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한 40일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보통 그 뭐 맥시멈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보통 25일 뭐 많으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정산 주기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트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홈플러스가 지금 보니까 45일, 50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죠. 뭐 많으면 한 달 정도가 더 사실은 이 정산을 좀
좀 미루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럼 정산 주기가 길면은 미정산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기 잠겨 있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지금 납품업체들이 이제 전전긍긍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많은 업체들이 결국에는 미정산된 지금 그 미정산된 게 이제 누적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금액이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이건 파악을 아마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이제 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우리가 우려했던 제2의 TMF 사태 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TMF 사태 이제 이 결국엔 지금 이렇게 미정산되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이제 수습해 주느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법정 관리 신청이 되면 일단은 이제 모든 차입 같은 부분들이 일단 홀딩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라서 이러면은 당분간은 미정산을 정산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 홈플러스가 얼마나 자구 노력으로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이 경영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경영 문제가 조금 도마 위에 올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책임 경영 문제도 있고요. 사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요즘 인수하는 사례가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 MBK 파트너스는 이 홈플러스만이 아니라 이미 벌써 주요한 여러 가지 업체를 이미 인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이게 이 장기 경영이 아니거든요. 단기 경영이고 결국에 매각을 통해서 거기에 이득을 얻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런 업체가 어려워서 인수를 하지만은 거기에 구성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불안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제 너무 이렇게 이 좀 이익을 챙겨가기 위해서 너무 이제 이게 맞습니다.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너무 심하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MBK 파트너스가 과연 책임 경영을 다 했느냐. 왜냐하면은 최근에 3년간을 보니까 누적 적자가 지금 이제 아주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출은 조금 늘었어요. 지난 3년간에 보니까.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늘는데 또 적자는 이렇게 커지고 그래서 과연 이 경영에 있어서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경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적자가 커지면은 결국에는 이런 이제 사태가 터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사실은 TMF도 마찬가지고 TMF도 그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벌써 거래량이 엄청 많았거든요. 거래량이 많은데 적자는 커졌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사태가 터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적자는 커졌다. 네. 무엇보다 걱정이 협력업체나 개인 투자자들 이런 피해가 걱정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뭐 정부가 이제 지금 실태 파악을 아마 이제 하고 있을 텐데요. 하고 있을 거고 지금 거기에 보면은 피해가 볼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이 이제 누군가 하면은 일단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납품업체가 있고요. 이제 상품을 납품하고 그다음에 그 입점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점포 안에 가보면은 샵인샵이라고 해서 여러 점포들이 또 들어와 있죠. 그 점포들도 또 이제 관련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슈퍼마켓, 익스프레스의 가맹점주들이 또 있을 거고요. 또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샀거든요. 그렇죠. 상품권을 판매를 해서 현금화를 사실은 이제 했잖아요. 홈플러스가. 근데 그거는 이제 미래에 소비할 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홈플러스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홈플러스 상품권이 팔리지 않는 취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 정도가 떨어지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내가 상품권이 이제 이게 무용주물이 될 수 있는 문제. 그건 이제 이러면 그것도 걱정이 될 거고. 또 하나가 홈플러스의 여러 금융 상품을 이미 구매가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 국민연금도 지금 사실은 관련돼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피해가 사실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피해는 현재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를 아직은 뭐 정확하게 현재 지금 뭐 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계속 진행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현황 파악 단계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말씀도 해주셨는데 한 6천억 원 투자했다가 한 3천여억 원은 지금 회수를 한 것 같아요. 나머지 3천억 원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연금도 투자자들은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또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리스크가 지금 이제 사실은 이미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네, 이제 더 네. 관심이 네, 가는 그렇습니다. 부분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 이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이게 투자금을 회수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그러면 3천억이라는 돈이 혹은 또 그걸 좀 줄어들 수도 있고 하지만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서 홈플러스 관련 금융상품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조치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당연하게 금융당국은 지금 이제 일단은 실태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어떤 상품들이 얼마나 거기에 개인 투자자도 있을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홈플러스 또 증권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좀 혹시 뭐 불안전 상품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한 건지 네. 충분하게 고객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아마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늘 뭐 이게 문제된 유동성 위기에 있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유동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무리한 투자를 유도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 실태 파악도 이런 조사를 통해서 아마 밝혀질 텐데요. 아마 금융당국은 일단 좀 빨리 이런 것들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최근까지 한 6천억 원 규모의 금융채권을 좀 판매를 했다고 해요. 불안전 판매 의혹도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뭐 불안전 판매가 됐을 경우에 이제 결국에는 그게 다 소비자들이 또 투자자들이 참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당국이 해야 될 당연하게 이제 이제 의무가 그런 부분들에 불안전 상품이 팔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상황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건 취하고 또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대응책이 강구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산업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마트 산업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결국에는 뭐 대형마트 대책은 대형마트들이 스스로가 대형마트들이 이제 이런 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온라인이 이제 계속 대세긴 대세지만은 그러나 이 오프라인만의 장점이 있거든요. 매장에서 체험이라든가 네. 온라인 할 수 없는 부분들. 네. 최근에 또 요즘 보니까 소분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소분 판매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매장을 찾아오게 만드는 네. 뭐 이런 노력들은 적극적으로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위기를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2일 수요일 정적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